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올 들어서 가장 차가운 날씨를 드디어 보여주는 12월 3일 오후에 만나뵙게 된 중국 마감에서 만나뵙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오신데 안 추우셨어요? 네, 택시 타고. 아, 네. 오랜만에 아주 두터운 옷을 입으신 거. 근데 뭐 고향은 좀 더 춥지 않아요, 겨울에는? 지금 저희 고향은 영하 10도. 그러니까. 네. 지금 서울은 영하 4도. 그러니까 그 스키장 이런 게 잘 돼 있을 것 같아. 네, 아주 옛날에는 별로 시설들이 그저 그랬는데 그렇겠지. 네, 옛날에 지난 몇 년 동안은 다 거의 눈 오는 데는 거의 다 스키장이 네. 많이 있어요. 네. 중국 분들도 이제 스키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호불호가 극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저는 실내 운동을 좋아해요. 실내 운동. 네. 저는 한번 타봤으면 싶었는데. 잘 타세요? 아니, 어려서 못 배우니까 계속 못 배워. 그런 것도 어려서 배워야 돼요. 덕이님 어렸을 때 세대는 스키 타는 세대가 아니죠?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여건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중국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대가 된 거네 그러면, 그렇지? 네, 우리 조카는 겨울에 반드시 뭐 스키를 타러 한두 가죠. 번이나 몇 번. 그렇지. 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AI 시대. 네. 자, 오늘도 중국 시장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이게 연말로 와서 뭐 이게 좋은 적이 없네, 별로. 네, 10월 달까지 반짝하더니. 네, 사실 11월부터 매일 대리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연말에 다가가면서 딱히 뭔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래도 뭐 좋은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소식은 굉장히 많이 들리던데요. 네. 근데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다 하락했는데요. 네. 어제 중국 본토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홍콩은 보합권. 근데 오늘은 어제랑 거래 대금은 비슷한데 오늘 상해 종합 지수 0.51% 하락, 심천 0.78% 하락. 한국 시간 오후 4시 오후 4시 기준 항생 지수 1.19% 하락, 항생 테크 1.42% 하락. 네. 오늘은 사실 전일 미국이 좀 상승했잖아요. 근데 오늘 중국 장중에 많이 거론되는 오늘 왜 또 하락했냐. 네. 물론 낙폭이 크지 않지만 근데 대체로 지금 글로벌 분위기상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기대가 커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반대로 일본은 금리 인상 쪽으로 신호가 좀 그렇죠. 슬슬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만약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된다 물론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조금 떠날까 또는 머무를까 또는 더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관망세가 좀 중국은 금리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올해 작년에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는데요. 네. 올해는 5월 한 번만 인하했고 내년에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국이랑 일본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 갑자기 궁금한 건 네. 중국 분들은 금리가 지금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대인데 말씀하신 중국 분들은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네네 거기 좀 벽이 많이 쳐져 있으니까 중국 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뭐 3점 몇에서 3점 몇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중국이 통화 정책상으로는 비교적 독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자금이든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도 면에서든 또는 매월 발표되는 중국 국내 경제 지표든 그 금리 나중에 만약 경기가 더 떨어지면 금리 인하는 또 불가피하지만 하지만 인하 시점에 관해서는 미국 금리 인하 여부 그 타이밍이랑 그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올리는 것보다는 낮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 7월 이후부터 매번 대리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경제 지표가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뭐 구매, 뭐 이런 등등이 전부 조금 안 근데 좋죠. 올해 5월달에 한 번 인하했는데, 근데 중국은 경기가 몇 개월 계속 연속해서 하강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금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지준율이라든지 또는 그 IMF라든지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오늘 왜 이러지?
추워서 그래. 입이. MLF. 그 금리는 한 번 건드리면 다시 역전할 수 없는데 지중 금리라든지 6개월 단위, 1년 단위 통화 정책은 그때 좀 수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 거래 대금이 1.61조 위안인데 오늘은 1.68조 위안. 계속해서 사실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방향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석탄인데요. 석탄. 석탄 1.7% 상승.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 1% 상승. 그 외에 공항, 항구, 비철금속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한 업종은 에너지 금속,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미디어, PC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 게임 등이 2% 하락했고 그 외에 소비전자, 배터리가 오늘 1.7% 하락했고요. 무역, 보험 등이 1% 하락했습니다. 네. 우선 석탄주라는 것이 경기라기보다는 정책 또는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석탄주가 오늘 지수는 1.7% 상승했는데 석탄주가 워낙 많아요, 중국에. 네. 장 초반부터 한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외에 좀 중형주들이 오늘 4에서 5%대 급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네네. 계절적인 게 큰데요. 국경절 이후부터 뭐 동북 삼성 위주로 점점 이제 11월에 들어서면 점점 난방 시즌이 오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항상 계절적으로 약간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7, 8, 9월 3개월 연속 급등한 중국 증시가 10월 국경절 이후부터 조정세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항상 지난 10몇 년 동안 확률상으로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그 전에 좀 급등한 후에 11월, 12월쯤에는 뭐 석유, 화학, 은행, 석탄 요런 평소에는 좀 비인기 업종들이 좀 선호도가 높은데요. 네. 그래서 11월부터 12월 2일 어제까지 그러니까 국경절 이후부터 10월 8일까지 국경절 여우니까 그 후부터 12월 2일까지 상승폭이 가장 큰 세 개 업종이 정유, 은행, 석탄이었습니다. 네. 각각 상승폭이 9.87%, 8.29%, 7.74%. 배당을 많이 주나? 네, 이게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배당은 정유나 은행주는 괜찮은데 석탄주는 개별 종목에 따라서 배당 주는 기업도 좀 통일성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슬슬 북방 지역이 난방 시즌에 들어가면서 석탄 떼는 양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1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는 11월 하순부터 근데 점점 10월 중하순부터 이미 준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슬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연초부터 중국이 여러 산업에 대해서 과당 경쟁 억지 정책을 취했잖아요. 네. 그중에 석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석탄은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중국이 추가적으로 뭐 에너지나 발전량을 보면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생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석탄은 사실 이제는 양적으로는 그렇게 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석탄이 사실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나라의 그 에너지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든 재생에너지 중요하고 원전도 중요하고 또 이런 화석 연료도 어느 정도 다각화를 하는 게 더 안정성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발전하는 가장 저렴할 것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올해 들어서서 정부 차원에서 석탄 산업에 대해서도 공급 측 개혁. 여기서는 과당 억제보다 물론 과당 억제라는 표현은 쓰지만 그래도 어떤 이 산업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구조상의 어떤 안정적인 요지 확보 그런 면이 큽니다. 그리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옛날에 말이죠. 어렸을 때는 난방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난로도 쓰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 아직 난방 시설이 안 들어와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교실 내에서 난로를 폈어요. 난로를 폈어요. 네, 그래서 매일 2명이 같이 이렇게 그 청소 담당 하잖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2명. 우리 다른 세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차가 좀 있잖아요. 시차가. 네, 난로를 펴서 그리고 매번 학기 초 또는 9월 1일에 개학이니까 한 11월쯤부터 펴야 되니까 10월쯤부터 선생님이 집에 뭐 땔감 있으면 이렇게 집에서 땔감을 갖고 오라고? 그게 옛날에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잠깐 그랬어요. 근데 강제상 아니고 그냥 집에 뭐 나무나 뭐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서 나무를 애들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 와. 책상 그거 뭐지 짝꿍 있잖아요. 두 명에서 매일 아침, 점심, 오후 청소 담당이 그 난로 다 펴고 나서 그거 있잖아요. 나무로 띄었어요? 아 그때는 나무도 있고 그거를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석탄. 석탄도 들어가고 조개탄이라고 조개 모양 이렇게 네모네모난 네, 석탄이 그리고 있어요. 그 종이 같은 그런 기름 종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기억이 별걸 다 태웠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우리는 3학년 때 그때 난방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1, 2학년 때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 그런 노동을 시키다니. 우리는 조개탄을 썼고 조개탄을 썼고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나무 집성 하는 이렇게 응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톱밥 같은 거 응축해 놓은 거를 네. 그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와 석탄을 썼으니 얼마나 공기 진짜 엄청나. 그거 막 연기 나고 물 부어서 끄고 막 연기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네. 그리고 저학년 때는 그 아침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잖아요. 그거를 난로 위에다 태워서. 10년 차이네. 네, 아마 한국하고 딱 10년 차이야. 10년 차이 보니까.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는 5학년, 6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시대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문명화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뒷세대는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1990년에 아니 1988년에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다 대략 10년 차이 정도. 아 그랬군요. 풍경이 비슷하네. 네. 근데 그것도 우리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누룽지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바싹 다 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들이 그거 옮겨주는 거야. 난로 위에서 난로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야 돼.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실수로 그거 떨어뜨려가지고 점심 못 먹은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눠줬어요. 거기도 그럼 밥을 도시락에 싸면 거의 똑같네. 저학년 때. 근데 그 후에는 점점 학교 내 구내 식당도 생기고 또는 학교 정문 주변에 뭐 외식이나 이렇게 뭐 도시락 파는 사람도 많고. 중국 분들은 집에서 식사보다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근데 가정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만약 맞벌이 부부가 다 직장인이면 사실 주말 외에는 집에서 여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 외식 문화가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 네, 어떤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고. 네. 저는 주로 저는 요리한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석탄주가 업종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그리고 그 어제 말씀드린 게 12월 1일에 바이트댄스가 AI 빅모델 떠바오를 접목해서 그 ZTE랑 같이 AI 폰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에 ZTE가 상한가를 보이고 어제는 1% 하락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낙폭이 더 컸는데요. 오늘 ZTE 심천 종목은 4%대 하락했고 홍콩 종목은 3% 하락했어요. 그래서 ZTE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그보다는 그냥 해퍼닝 정도. 그리고 한국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TSMC 회장이 12월 4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물론 기사에 나온 거는 뭐 그 TSMC가 올해 그 OIP라는 개방 혁신 플랫폼 생태계 포럼 행사를 쭉 해왔잖아요. 뭐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도쿄에서도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마지막 일정이 중국 난징인데 4일 방중해서 뭐 그 방중한 김에 중국의 팸리스 회사들이랑 또는 알리바바 뭐 책임자랑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기사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왜 좀 주목받냐면 TSMC 회장이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한 게 2023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오랜만에 방문. 그리고 지금 G2 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시기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그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뭐 AI든 휴머노드 로봇은 각종 첨단 신흥 산업에서 여러 가지 핵심 인력들의 역할이 컸잖아요. 네. 물론 정부 정책의 역할도 컸지만,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정책 인재 건설, 인재 육성이랑 관련된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정책은 국가발개위, 국가데이터국,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앙조직부 이 5개 부서에 나왔는데 정책의 명칭이
디지털 요소 학과 전공 건설 및 디지털 인재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첨단 인재를 주로 중국의 최상위급 그 인재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는 창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이런 식으로 배출됐잖아요. 뭐 스타트업도 많고 근데 네. 좀 더 중국의 그 15차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과거 몇 년에도 뭐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이런 디지털에 관한 이런 산업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더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이 정책에서 뭘 주로 강조했냐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 대부분 대학교들의 학과나 전공의 이런 구조가 사실 첨단 산업이나 신흥 산업, 미래 산업의 이런 발전하는 속도에 머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학과 전공 이런 쪽을 좀 더 디지털 여기서 디지털은 포괄적인 이런 쪽에 좀 더 맞춰서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든 상경 계열이든 법 쪽이든 미디어든 예술이든 겉으로 봤을 때 AI랑 디지털이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약간 선택 과목이나 전공이나 학과 그런 커리큘럼 설계에 있어서 좀 디지털이랑 좀 더 접목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게 취지인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의 일부 명문대에서 이미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6월 달에 대학 수능을 보고 9월 1일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에 있는 명문대 중에 하나가 복단대학, 후단대학이 작년 올해 그 수능에서 뽑은 그 전교생 중에 문과 출신의 비중이 이과 출신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이과 출신이 더 늘었고 근데 문과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차이를 이과랑 문과를 융합하는 그 융합 전공이잖아. 그쪽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대학 전공이나 이런 교육이랑 관련된 거는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학과 그리고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 3년제 전문대도 점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부족한 인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드론 조종사. 그 조종사를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이 점점 많은 그거 있잖아요. 운전학원이 운전학원을 접고 드론 조종사 자격증 학원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신흥산업 미래산업에 해당되는 핵심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실무 차원의 인력도 점점 부족해서 대학 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인력 육성을 위해서 좀 구조적인 계획을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은 PPT 될까요? 네, 내일은 됩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도착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관계 화면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말로 할게요. 중국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AI 빅모델의 해외 진출 그리고 AI 응용의 해외 진출. 우선 AI 빅모델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 중에 허깅 페이스라고 있어요. 허깅 페이스가 그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 배포 및 교육하기 위한 도구와 리소스를 개발하는 프랑스계 미국 회사이자 오픈 소스 커뮤니티예요. 뭔가 새로운 AI 빅모델이 나오면 여기서 막 치열하게 커뮤니티에서 토론하면서 순위를 매겨요. 근데 11월 26일 현지 시간 11월 26일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MIT와 허깅 페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허깅 페이스에서 신규 발생한 오픈 모델 다운로드 중 중국산 모델 비중은 17%로 집계됐습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 등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모델은 15.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 허깅 페이스에서 미국 모델을 넘어선 것은 이것은 처음입니다. 뭐 생각하면 좀 뻔하죠. 미국 주요 AI 기업들은 핵심 모델을 좀 비공개로 폐쇄형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따라서 구독이나 뭐 그 수익화에 집중하고 근데 중국은 대부분 딥시크를 필두로 해서 아리바바도 그렇고 주로 매번 새로 나오는 AI 빅모델은 오픈 소스로 그래서 생태계 확장에 지금 힘쓰고 있다.
그리고 지난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5일에 싱가포르가 드디어 메타의 라마를 버리고 알리바바의 Q1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메타의 라마를 사실 채용한 지 1년 넘게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등 동남아 지역 언어를 처리하는데 부진한 성과를 낸 반면 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빅모델인 Q1은 이런 다양한 동남아 지역의 언어를 처리하는 데서 탁월한 성능 보였다. 근데 네. 이게 이 싱가포르 진출 사례 외에도 그 전에 올해 9월 달에 알리바바 Q1이 중동에 진출한 하나의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MBZUAI라는 현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좀 AI 쪽에 특성화된 이런 대학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 대학이 현지 AI 스타트업인 G42와 함께 저비용 추리 모델인 K2Sync라는 AI 빅모델을 출시했는데 이게 바로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대학이랑 스타트업에서 알리바바의 Q1을 채택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오픈 AI나 딥시크를 여러 가지 AI 빅모델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알리바바의 Q1 2.5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중동 사례라서 그런지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는 정부 차원의 AI 빅모델 프로젝트라서 그래서 네. 동남아 지역의 진출에 있어서는 특히 정부와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주목받는 사례는 우리가 익숙한 에어비앤비가 있잖아요. 에어비앤비의 그 CEO가 10월 22일에 그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에어비앤비가 오픈 AI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CEO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알리바바의 Q1 모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Q1은 매우 좋다. 또한 빠르고 저렴하다. 우리는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더 빠르고 저렴한 알리바바 Q1 모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에서는 작업에서는 오픈 AI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실리콘 그리고 그 문구 밑에 또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실리콘밸리는 Q1에 의해 구축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약간 이 CEO가 한 말 앞에는 실제로 작업에서는 오픈 AI보다 Q1을 많이 쓴다. 근데 그 밑에 한 줄 띄우고 그 밑에 실리콘밸리는 Q1에 의해 구축된 건가요? 이렇게 반문인데요. 구축된 거다가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Q1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역하면 실리콘밸리는 Q1에 의해 구축된 건가요? 이렇게 한마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결국 Q1을 채택한 물론 여러 가지 뭐 가성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알리바바의 Q1이 다양한 언어 처리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이게 Q1이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전 세계 190개 언어 대상으로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주요 언어뿐만 아니라 좀 작은 언어들도 그래서 네. 에어비앤비가 뭐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40여 개 언어를 동시에 이걸 커버해야 돼요. 그 사업 특성상.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알리바바 Q1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그런 메인 언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중에도 뭐 그 구어체라든지 그런 인식 능력도 강하고 그리고 인도식 영어의 그 인식 면에서도 아주 그 정확도가 92%까지 나온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알리바바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8월 21일에 그 경제 전문지인 더 이코노미스트가 뭘 보도했냐면 실리콘밸리의 그 대표 벤처 캐피털 중에 안드리센 호로위츠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창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중국에서 만든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할 확률은 80%에 달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중국의 그 지금 이름 될 만한 AI 빅모델은 딥시크의 딥시크가 있고 알리바바의 Q1이 있고 네. 화웨이도 있고 바이두
바이두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알리바바 Q&A랑 딥시크죠. 네. 근데 그 외에 또 하나 키미라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키미는 그런 대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2023년에 새로 설립된 스타트업이 만든 거예요. 그 스타트업 이름이 문숏 MOONSHOTAI 문숏 AI 요 회사가 2023년 10월에 출시한 게 키미예요. 근데 요 키미도 아까 그 알리바바 Q1 못지않게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중에 소셜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창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많은 자금량을 키미 K2로 전용했는데 예전에는 오픈AI나 다른 걸 쓰다가 우리는 많은 자금량을 키미 K2로 전용했는데 이는 정말로 훨씬 더 퍼포먼스가 뛰어났고 솔직히 말해서 오픈AI나 엔트로픽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훨씬 더 저렴하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사례를 들어봐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의 AI 빅 물론 지금 G2 간의 AI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가는데 뭐 각자 장단점이 있죠. 강점도 다르고. 근데 중국의 강점이 주로 두 개죠. 하나는 성능 좋다. 두 번째는 가성비. 네. 그리고 오픈 소스. 그리고 이게 오픈 소스가 그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AI 빅모델이나 플랫폼이 이 세계에서 승자가 되려면 결국은 개발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맞는 말이지. 네, 오픈 소스랑 폐쇄형 그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폐쇄형은 모든 개발자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딥시크도 그렇고 알리바바 Q1도 그렇고 애당초부터 오픈 소스로 하다 보니까 네.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쓰면서 거기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피드백도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이 중국의 AI 빅모델의 점진적인 더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해외 진출 사례 몇 개를 더 들면 예를 들어서 딥시크 사실 오픈소스는 딥시크가 먼저 해서 다른 네.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따라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딥시크가 지금 오픈소스 그 AI 빅모델을 어떻게 해외 진출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에 53개인가 54개 나라가 있잖아요. 언어도 다양하고.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 평균적으로 인당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픈 AI나 그런 완전 비싼 급의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그렇죠. 그래서 딥시크가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쪽에 50여 개 나라 뭐 정부 차원에서 AI 빅모델을 응용화시켜서 상품화시킬 뭐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고 기업도 필요하고 개인도 필요하고. 근데 그 맞춤형으로 일반적인 무료 버전, 기초 버전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그보다 위인 1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써도 되고 2시간 써도 되고 그냥 그 시간에 따라서 요금제로 그냥 좀 가성비 좋은 그런 급의 세트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또는 정부나 현지 대기업들이 원하는 성능이 향상된 아주 컴퓨팅 파워도 좋은 그런 아주 프리미엄급으로 좀 비싼 게 그러니까 무료랑 기초 요금이랑 프리미엄급이랑 거기 현지에 맞게 다양화된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사실 좀 오바스럽게 표현하자면 지금 아프리카 시장은 딥시크가 독과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딥시크는 그거를 통해서 뭐 돈도 버는 동시에 거기에서 방대한 데이터 또는 그 아프리카만의 딥시크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틱톡 있잖아요. 네. 근데 틱톡 바이트댄스가 중국 국내 버전은 틱톡이 아니라抖音이고 해외 버전이 영문명 틱톡을 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바이트댄스가 중국 국내에서 처음에 출시한 건 떠오바오잖아요. 네. 근데 떠오바오를 그대로 뭐 해외에서 써도 되지만 근데 또 지역마다 또 원하는 게 있고
그 해외 버전인 CICI라는 해외 버전을 출시했어요. 근데 요거는 기존의 AI 빅모델에 비해서 약간 경량화된 가벼운 사용하기 쉬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요런 그 CC라는 해외용 AI 빅모델이 바이트댄스가 아프리카, 멕시코, 동남아, 영국, 필리핀 요 몇 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출해서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층들의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빅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 상품들을 출시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음성 AI 회사가 아이플라이테크가 있잖아요. 한자는 과대 신비, 옛날에 신비 정보라고 했는데 아이플라이테크가 지금 11월 1일에 그 AI 플러스 해외 진출 관련해서 아주 성대한 포럼을 열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딥시크나 알리바바 Q1이나 바이트댄스, 더우바오 이런 거는 AI 빅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그거를 응용해서 자기들이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요 아이플라이 테크는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또 브라질이든 그 나라마다 업종도 너무 다양. 예를 들어서 은행업이 있고 정부도 있고 제조업이 있고 제조업도 네.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또는 교육업 그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그 AI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서 안에 아예 원스톱으로 그냥 만들어줘요. 이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그렇고 다양한 업종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원스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요 아이플라이 테크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그리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브라질 그냥 현지 인력도 많고요. 이게 이 AI 플러스 해외 진출 이런 사업을 아예 중장기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가 개발한 AI 빅모델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플라이 테크가 딥시크랑 협력해서 만든 또 다른 AI 빅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이플라이 테크가 또 옛날에 처음에 그 음성 뭐 번역기라든지 음성 그런 쪽을 많이 해가지고 언어 쪽에 전 세계 언어의 한 70%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요 언어 팀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딥시크 또는 알리바바 Q1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CC 그리고 아이플라이 테크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그 현지의 실정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원스톱으로 다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AI 빅모델이 경쟁력이라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오픈소스, 두 번째는 가성비. 네. 그리고 저번에 덕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거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차, 배터리, 뭐 제조업, 고속철도, 인프라 건설 이런 거에 의해서 AI의 해외 진출은 1대1로 사업의 AI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지금 올해 들어서서 우리가 AI를 가장 많이 언급한 건 사실 G2 간의 어떤 경쟁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 세계 200개국 중에 G2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들이 150개 있는데 만약 AI 시대에서 이 150개 개발도상국이 지금부터 뒤떨어진다면 앞으로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윈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AI는 올해까지는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받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AI 해외 진출에 따라서 AI는 그냥 AI 형식의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죠. 이 인프라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보편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오픈 AI처럼 아주 비싼 가격에 약간 폐쇄형으로 하냐. 저는 속도랑 상관없이 이 방향성의 차이가 이미 최종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 저는 이미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제 중국의 그 어떤 창업가가 한 말 중에 오픈 AI랑 중국의 딥시크든 알리바바 Q1을 비교하자면 오픈 AI는 그 고객에게 아이폰을 주는 거고 중국의 AI 회사는 그 안드로이드를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차이. 그래서 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적으로 AI 분야의 승자는 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으로 AI 빅모델 그 외에도 사례가 많지만 시간 관계로 그냥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AI 응용 앱도 있잖아요. 이게 네. 사실 아주 광범위한 그 분야잖아요. 중국 AI 응용 앱의 개별 사례가 아니라 숫자 몇 개만 들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AI 응용의 해외 매출은 85억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0% 급증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 85억 달러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85억 달러를 일별로 계산하면 매일 4,700만 달러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국 AI 응용의 해외 매출에서 그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5억을 돌파했는데요. 요 5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이런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지역별로 나누면 네. 북미 30%, 동남아 25%, 유럽 20%, 중동 15%, 기타 10% 대체로 좀 골고루 분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분포 기준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북미 40%, 유럽 25%, 동남아 20%, 중동 및 기타가 15%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네. 있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AI 응용이 워낙 다양하지만 여기서 그 창의적인 AI 응용이라든지 또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범위 내에는 AI 응용, 요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AI 응용 앱이 연초에 8%에서 지금 이미 18%에 달했고요. 연말 이제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고 연말이 되면 지금 이미 20%를 돌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AI 빅모델뿐만 아니라 AI 응용 쪽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요 AI 빅모델이든 AI 응용이든 유료 회원들이 얼마나 많고 유료 그럼요. 회원들이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료 사용률을 보면 지금 중국 AI 응용의 해외 진출에서 유료 사용률이 5.2%입니다. 네. 중국 국내의 경우에는 3.5%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중국 국내에서 파는 거랑 해외로 파는 거는 해외가 더 돈이 됩니다. 중국 국내는 유료 사용률이 3.5%, 해외는 5.2%. 네. 그래서 자꾸 해외에다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바이트댄스 산하에 그 AI로 그림 그리는 그 응용 앱이 있잖아요. 요 앱만 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이미 70%를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 관계로 그냥 간단히 몇 개 전형적인 사례나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PPT가 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PPT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네. 현재 그 중국의 그 AI 진출 사안들을 한번 오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